안녕하세요. 시내 서점에서 어떤 여자가 인사를 건네왔다. 설아는 어디서 본 듯하면서도 정확히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아 알 듯 모를 듯한 표정을 지었다. 저번에 인사를 먼저 건넨 쪽에서 설아와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좀 더 자세히 말해주었다. 재작년 봄 설아는 새로 지은 한복을 전해주려고 반디언에 다녀왔는데 그때 보았던 혜영은 잘 다듬어진 머리에 화장을 하고 있었고 오늘 마주한 혜영은 민트색 모자에 캐주얼 차림이었다. 맨 얼굴이지만 모자 아래로 살짝 드러난 눈썹은 여전히 짙어 보였다. 서점에 왔다가 가끔 들리는 찻집이에요. 제가 시간을 뺏은 건 아닌지. 시골 오두막처럼 꾸며진 찻집에 영화 타이타닉 주제곡이 오카리나 화음으로 흐르고 있었다. 설아는 혜영을 처음 만났을 땐 차 마시는 자리를 피했지만 오늘은 피하지 않았다. 약간의 어색함과 함께 노란 국화차 향이 맴돌고 있는 느티나무 테이블 위에 설아가 서점에서 고른 K 작가의 소설도 놓여 있었다. 여자 이야기를 잘 쓰는 작가예요. 예전에 그 소설로 서평을 쓴 적이 있는데 주인공 이름이... 그러고 보니 저희 아직 이름을... 서로의 이름을 주고받고 소설에 관한 대화가 오가며 국화차는 거의 비어져 갔다. 여기 민들레나 목련차도 괜찮아요. 혜영은 다른 차를 권하며 동아에게 전해들은 설아의 수술 경과를 물어보았다. 많이 나아졌다는 얘기와 함께 의외의 얘기도 듣게 되었다. 동아와 가까운 친인척 관계가 아니라 어릴 적부터 한 집에 살았고 지금도 같이 살고 있다는 두 사람. 처음엔 남매인 줄 알았어요. 잠시만요. 휴대전화 벨소리에 혜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뒤로 묶은 머리칼이 걸을 때마다 경쾌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넌지시 지켜보던 설아는 야생화 꽃잎들이 들어있는 유리병으로 시선을 옮겼다. 메마르게 건조되어 찻잔에 띄어지고 나서야 자신이 품었던 향기와 색채를 드러낼 수 있는 꽃잎들. 설아는 오카리나 음악에 귀를 기울였다. 가사 없는 음악에 혼자만의 이야기를 넣을 수 있다면 넓은 들판에 피었다가 유리병 속에 갇힌 꽃잎들은 어떤 이야기를 넣고 싶을까? 잔물결 치듯 벡터로 마감한 벽면에는 엽서 모양의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바람과 함께 춤을 추는 사막의 모래 언덕, 저녁 바다 위에 비친 자유의 여신상, 북극 하늘을 수놓은 오로라 옆으로 잎사귀 없는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왔다. 오대산에서 보았던 주목나무. 산은 오대산이 아닐 수 있지만 나무는 주목나무가 분명했다. 주인 없는 비석처럼 서 있던 주목나무는 예전보다 늙지는 않았을까. 설아는 찻잔이 놓인 느티나무 테이블을 내려다보았다. 촘촘히 채워진 둥근 나이테는 불에 그슬려 인공적인 무늬로 변해버렸고 가느다란 틈 사이로 어디선가 흘러내린 물방울이 눈물처럼 스며 있었다. 톱날에 몸통이 잘리고 시뻘건 토치에 그슬리고 뾰족한 대못에 찔리고 사람들은 말한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사람들은 또 말한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육교 아래에 새를 팔고 있는 할아버지. 새의 종류만큼 새장의 모양도 다양했다. 연보랏빛 뿌리에 병아리처럼 귀여운 새와 눈이 마주쳤다. 할아버지, 이 새 이름이 뭐예요? 몸집은 작아도 목청은 큰 모란 앵무새야. 주인이 자주 놀아주면 혼자서도 잘 지내지만 무관심하면 외로워 죽을 수도 있어. 누구세요? 사람이 아닌 새의 목소리였다. 말을 잘 따라하는 구간조인데 하루 10분 이상은 가르치지 마. 기억력이 별로야. 참새보다 작아 보이는 이 새는 그마저야. 몸이 약해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야 돼. 새를 길러보지 않았으면 위험해. 하얀 깃털의 암수 한 쌍은 카나리아야. 물하고 먹이만 잘 주면 기르기 무난하지. 지저김도 소란스럽지 않고 둘이 금슬도 좋아. 할아버지가 새장에 둥근 나무 막대를 걸치고 금실 좋은 암수 한 쌍을 넣어주었다. 집에 고양이 키워? 다행이구만. 새도 사람처럼 비듬이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새장 주위로 흰 비듬과 깃털이 떨어져 있어 매일 진공청소기를 돌리고 젖은 걸레로 거실 바닥을 닦아야 했다. 며칠 전에는 배설물을 치우려고 새장 문을 열었다가 갑자기 카나리아 2마리가 새장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한참 동안 소란이 벌어졌었다. 설아는 사과나 복숭아 같은 과일을 잘게 썰어 새장 모이통에 넣어보았지만 카나리아는 처음 먹었던 사료 말고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다. 집에서 새를 기르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어도 육교 아래에서 보았을 때보다 몸집은 조금 더 자라 있었다. 새장 안에 깔아놓은 신문지를 새 것으로 바꾸고 거실 청소까지 끝낸 설아는 외출 준비를 했다. 대학가에 위치한 카페 1층은 평소대로 손님을 받았고 벽면을 따라 실내 정원이 꾸며진 2층은 저녁 6시부터 북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아직 30분 정도 남아 있었다. 설아는 카운터 위에 걸린 메뉴보드를 보지 않고 커피를 주문했다. 아메리카노로 드릴까요? 다방이 아닌 카페에선 커피를 아메리카노로 주문해야 된다는 걸 몰랐다. 카운터에 진열된 종이봉투에도 커피가 아니라 에티오피아 원두라고 적혀 있었다. 간단히 풀이하자면 커피는 곱게 간 원두에 뜨거운 물을 부어 아메리카노가 되는 셈이었다. 설아는 쓴맛이 감도는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북콘서트 작가의 신간 소설을 마저 읽어내려갔다. 전화번호 뒷자리 적어주시겠어요? 스태프 명찰을 목에 건 직원이 2층 입구에서 추첨 용지를 나눠주며 행사 마지막에 연극 티켓을 선물한다고 말해주었다. 추첨 용지를 받은 설아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휴대전화 뒷번호를 적고 벽면 쪽과 가까운 자리에 앉았다. 벽면을 따라 좁고 기다랗게 꾸며진 실내 정원꽃들은 생화가 아닌 조화였다. 투명한 이슬 대신 미세먼지가 맺힌 조화. 향기가 없어 나비와 꿀벌이 찾지 않는 조화는 멀리서 봐야 살아있는 꽃처럼 보였다. 다음 주 목요일에 시간 어떠세요? 혜영이 설아에게 전화를 한 건 일주일 전쯤이었다. 좋아하는 작가의 북콘서트에 참가 신청을 하고 기분 좋은 문자 메시지를 받은 뒤였다. 먼저 오셨네요.
6시를 조금 넘겨 도착한 혜영은 혼자가 아니었다. 동아와 함께였다. 설아는 옆자리에 앉은 동아에게 여기까지 웬일이냐는 표정을 지었다. 밖에서 보니까 새롭네. 동아가 뭐라고 더 말하려는데 진행을 맡은 사회자가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양금 택목, 좋은 새는 나무를 가려서 둥지를 튼다. 여러분은 지금 선택한 자리에 후회가 없으신가요? 중국 고전에 나오는 사자성어로 오프닝 멘트를 한 사회자는 곧이어 부 콘서트의 작가를 소개했다. 이웃집 아주머니처럼 인상이 훈훈해 보이는 작가의 이번 신간은 틱 장애를 겪고 있는 젊은 여대생의 심리적 갈등을 다룬 소설이었다. 여대생은 사람을 처음 만나면 틱 장애를 설명해 주었다. 갑자기 눈꺼풀을 깜빡이며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건 먼지가 목에 걸려 헛기침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몇 번 반복되더라도 당황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여대생은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의 장애를 설명해 주었다. 말을 또박또박 잘하는 것보다 좀 더듬거려도 말의 끝을 잡지 않으면 대화를 잘하는 거라고. 7577번. 부 콘서트가 끝날 즈음 휴대전화 뒷번호를 부르는 소리에 설아가 동아의 무릎을 흔들었다. 6시를 조금 넘겨 카페에 도착한 동아도 추첨 용지를 받았지만 설아를 찾느라 안내 테이블에 도로 내려놓았었다. 전화번호 안 적었는데? 내가 적었어요. 내 번호를? (2층) 입구에서 추첨 용지를 받은 설아는 누구에게 연락처를 알려준 적이 뜸해서인지 자기 전화번호가 생각나지 않아 동아 번호를 대신 적었었다. 7577번. 사회자가 휴대전화 뒷번호를 다시 부르는 소리에 어정쩡하게 손을 들고 연극 티켓 2장을 받아온 동아는 이런 공짜는 처음이라며 얼굴빛이 환해졌다. 원형 테이블에 중국 도시 이름이 붙은 오리 요리와 칠리 새우가 올라왔다. 뜨거운 불에 황갈색으로 구워진 오리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마지막 자리를 확인이라도 하듯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있었다. 여대생이 취업은 되나요? 면접은 계속 보는데. 혜영이 칠리새우를 동아 앞접시에 놓아주며 고개를 가로저을 때 설아는 여대생의 독백이 되짚어졌다. 껍질 속에 숨어 사는 어패류 중엔 고집 센 녀석들이 있어. 펄펄 끓는 물에 던져져도 입을 벌리지 않지. 주리 같은 도구로 비틀어야 겨우 열리지만 그건 열린 게 아니라 반으로 부러졌을 뿐이야. 여대생은 거울 앞에서 독백을 하며 열에 달궈진 인두로 혀를 찢어버렸다. 어머. 동아가 각진 젓가락으로 칠리새우를 집으려다 빨간 소스를 흰 와이셔츠에 주르르 흘리자 옆에 앉은 혜영이 물티슈로 와이셔츠를 닦아주었다. 중식 젓가락이 잘 미끄러져요. 그러게요. 제가 할게요. 잠깐 있어 보세요. 괜찮은데. 동아와 혜영의 모습을 지켜보던 설아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너 명의 도우미들이 춤을 추고 있는 화장품 가게에서도 음악이 흘러나오고 마네킹이 서 있는 옷가게 쇼 윈도우에서도 음악이 흘러나오고 액세서리를 파는 리어카 자판에서도 음악이 흘러나오지만 어느 한 구절도 따라 부르기 힘든 가사의 흐름들.
대학가 주변을 거닐던 설아는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어느 방향으로 건너야 할지 망설이다 왔던 길로 되돌아 걸었다. 머리 색깔도 화장 색깔도 옷 색깔도 화려하게 꾸민 행인들. 이들은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이들을 기다리는 곳은 어디인지. 열에 달궈진 인두로 자신의 혀를 찢어버린 여대생. 연탄불에 혀를 태워버릴지언정 어느 누구와도 대화하고 싶지 않았던 기억. 혜영은 어떤 여자이고 오빠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일까. 도시의 소음이 오가는 거리, 그 틈에서 어지럽게 오가는 생각의 파편들. 어디 다녀온 거야? 동아가 새로 나온 요리를 설아 앞으로 놓아주며 화상을 입은 듯한 빨간 소스 자국을 슬쩍 내려다보았다. 고량주 한잔 할래? 이걸로 갈아입어요. 설아는 고량주를 마셔 얼굴까지 빨개진 동아에게 마네킹이 입고 있던 흰 티셔츠를 전해주었다. 다음 날 흰 와이셔츠에 묻은 빨간 소스 자국을 락스로 지운 설아는 거실에서 수건과 속옷을 개었다. 언제나처럼 수건도 속옷도 모두 흰색이었다. 설아는 어제 동아가 화장실 간 사이 혜영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이상형 있으세요? 이상형, 그런 게 나에게도 있었나. 설아의 대답을 기다리던 혜영은 이번엔 질문의 대상을 바꿔 물었다. 오빠분 이상형 아세요? 흰색 속옷을 입는 여자래요. 좀 엉큼하죠. 혜영은 자기 속옷 색깔을 들킨 것처럼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왜 흰 와이셔츠만 입어요? 옷이든 얼굴이든 지저분한 게 묻으면 빨리 표신하는 게 좋다고. 그래야 지우기 쉽다는 엄마의 말을 오빠도 기억하고 있었다. 엄마 앨범을 닫고 부채 속 그림을 새 장 속 카나리아에게 읽어주었다. 고목의 나뭇가지와 강물 위에 떠있는 나룻배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너의 깃털처럼 새하얀 꽃잎을 지닌 백서향이란 꽃이 있어. 향기가 멀리까지 퍼져서 천리향이라고도 불려. 천리향 앞에 마주서서 향기를 맡아본 적은 없지만 넌 마음만 먹으면 향기를 찾아 어디든 날아갈 수 있겠지. 얼마 전부터 이가 근무하는 정신재활병원에서 진행하던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낭독회 하나로 줄였다. 급식 지원이나 병실 청소는 굳이 거들지 않아도 되었고 병원에서도 환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낭독회에만 집중하자고 했다. 처음엔 시집이나 소설, 힐링 서적에서 적당한 내용을 골라 읽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준비와 성의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에 낭독회를 받쳐주는 악기 연주를 전보다 꼼꼼하게 연습하고 글도 누가 쓴 것을 빌리지 않고 직접 쓰기로 했다. 이번 달 낭독회 준비를 맡은 혜영은 평소보다 오래 샤워를 하고 책상 앞에 앉았지만 워드 화면 속의 글들은 건조하게 느껴졌다.
썼다가 지우고 또 지우고 경청하는 대상과 장소가 장소이다 보니 주제를 정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오늘은 이상하리만치 문장이 다듬어지지 않았다. 혜영은 인공 백지가 세워진 워드 화면을 끄고 정원으로 산책을 나왔다. 동이틀 무렵 연못가에 피어난 수증기는 주변의 나무들을 옅은 베일처럼 감싸 안았고 혜영도 그 속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부채를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어떤 부채를? 이 부채 속 그림이요. 동화가 회의 탁자에 풍경화가 그려진 부채를 펼쳐놓으며 건너편 혜영의 눈과 마주쳤다. 오래된 부채 같아요. 대나무 살 때의 세월이 느껴지죠. 직접 사신 거예요? 집에서 가져왔어요. 접었다 펼 수 있는 줄부채는 설아가 삼청동 화방에서 산 거였다. 혜영은 써놓은 글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낭독회에서 부채 속 그림을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듯 했지만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 내일이 병원 가는 날이라 연습 삼아 먼저 써봤어요. 이 부채는 구도가 단순하고 먹의 농담으로만 그려진 게 특징입니다. 먼저 오른쪽 아래를 볼까요? 허공으로 뻗은 나뭇가지에 잎사귀가 없는 게 아마도 겨울에 그려진 듯합니다. 가을을 지나며 잎사귀를 떨군 나무 이름은 무엇일까요? 매화나무, 살구나무.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어 선뜻 어떤 나무인지 분간하기 힘든 것 같아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원래 나무 이름이 어떠하든 가지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꽃을 그려보는 겁니다. 잠시 눈을 감고 좋아하는 꽃을 상상해 보세요. 졸업식 날 받았던 꽃도 괜찮고 사랑하는 연인에게 선물했던 꽃도 괜찮고 들길을 걸으며 마주했던 이름 모를 꽃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옛 기억 속의 꽃을 떠올려 보세요. 이제 눈을 떠볼까요? 여러분은 그림 속 나뭇가지에 어떤 꽃을 그리셨나요? 저는 산수국을 그렸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산수국은 산에서 자라는 수국입니다. 이 꽃의 특징은 진짜 꽃과 가짜 꽃을 함께 지녔다는 겁니다. 가장자리에 잎사귀를 활짝 펼친 꽃은 꿀벌이나 나비를 유인하기 위한 가짜이고 진짜는 가운데 석류 알갱이처럼 모인 꽃들입니다. 여름철 화단에서 흔히 보는 수국은 산수국에서 진짜 꽃을 없애고 가짜 꽃만 피게 한 건데 4개의 꽃잎은 나비 한 쌍이 사이좋게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민들레나 국화처럼 차로도 마실 수 있는 산수국은 단맛이 강한 편이라 감로차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상 속에서 만나신 분과 차 한 잔 나눠보세요. 기분이 달콤해지지 않나요? 산수국의 또 다른 특징은 꽃이 피고 지는 동안 색깔이 여러 번 변한다는 겁니다. 흙에 알칼리 성분이 강해지면 분홍빛이 진해지고 산성이 강하면 푸른색을 띠다 보니 산수국의 꽃말은 변하기 쉬운 마음이에요. 꽃의 색깔을 바꿔주는 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인데 산수국 입장에선 좀 억울할 것 같네요. 어떤 이는 꽃을 두고 화무 11홍이라고 말합니다. 붉게 피어야 열흘밖에 못 간다는 뜻이죠. 누가 어떤 의도로 한 말이든 꽃의 내면을 모르는 사람이지 싶어요. 꽃은 미련이 없는 식물입니다. 꽃망울을 터뜨리기까지 기나긴 과정을 참고 견뎌내지만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열흘을 못 가도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지만 저는 산수국이란 꽃에 경솔한 기억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책을 선물하면서 겉표지만 보고 속의 내용은 살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물은 가짜가 아닌 진짜 마음을 담아야 하는데. 화폭 중앙에 여백으로 처리된 공간은 모래사장인 듯하고 양쪽 끝까지 이어진 강물 위로 나룻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강물에 나뭇잎처럼 떠 있는 나룻배는 어디를 향하는 것 같나요? 근심 걱정 없는 무릉도원, 어물장수 모인 포구장터, 사공의 마음을 알 수 없으니 조금 전처럼 상상을 해보죠. 노를 잡은 사공이 자신이라 여기며 직접 노를 저어보세요. 종이에 그리면 그림이고 마음에 그리면 그리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마음으로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으면 나룻배에 함께 올라 노를 저어보세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상관없으니 마음 닿는 곳을 향해 노를 저어보세요. 뒷길에 한 쌍의 나무 의자가 생겼다. 누구의 배려인지 갈대밭을 오래 감상해도 다리가 아프지 않아 고맙다. 갈대밭의 봄은 나무 의자처럼 여유롭다. 5월 끝자락에 와서야 연녹색 새순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나이든 갈색 갈대를 밀어내지 않고 느린 걸음으로 올라온다. 숫자는 많지만 요란스럽지 않은 건 갈대들의 사는 방식인 듯하다. 강물의 흐름도 여유롭다. 강은 가랑잎에서 이름을 따오지 않았을까. 처음은 좁지만 갈수록 넓어지는 것처럼. 뒷길을 노랗게 물들인 달맞이 꽃을 벌꿀에 재워놓았다. 계절이 하나 바뀌고 가끔 안부를 물어오는 지인에게 노란 빛깔의 차를 전하며 손등이 스쳐 지나갔다. 유난히 건강해 보이는 손등이. 돌아오는 길, 해는 저무는데 달님은 누구를 마중하려고 구름 뒤에 숨어 계신 걸까? 석호와 고대산 정상에 오른 동안은 땀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입에서 단내가 나는 게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온몸으로 부대꼈다. 지치네 지쳐. 모르긴 해도 남자한테는 등산이 최고야. 집사람이 자주 다니라며 등산화도 직접 사줘. 막걸리 괜찮죠? 반말에서 존대로 바꾼 석호가 혜영에게 등산용 컵을 먼저 건넸다. 혜영이 휴전선과 가까운 고대산까지 따라오게 된 건 그저께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 때문이었다. 동아가 전화를 안 받네요. 손님이 오셔서. 혜영씨, 모레 등산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네. 바로 거절하면 상대방이 무안할까 싶어 예의상 얼버무린 게 약속이 되어버렸다. 모든 끈질긴 구석이 있는 석호가 안주거리로 가져온 육포를 동아에게 내밀었다. 한우 특등급이야. 물렁한 건 없어? 없는데. 이거 드세요. 부채를 저으며 땀을 식히던 혜영이 배낭에서 자두가 든 투명 과일 용기를 꺼냈다. 혜영은 부채에 그려진 그림을 보며 숨을 깊게 내쉬었다.
전신주와 콘크리트 건물이 보이지 않는 산속 공기는 이른 새벽 흰 사기 그릇에 담긴 정수화처럼 맑았다. 병원 강당에서 부채 속 그림을 읽으며 대화를 나눌 때 환자들의 표정도 이곳 산속 공기처럼 맑으면서도 먹구름이 낀 것처럼 흐려지기도 했다. 어떤 꽃을 상상하고 어느 곳을 향해 노를 저어가는지, 어떤 이는 백합의 꽃말을 상세히 설명하고 어릴 적부터 신경증을 앓고 있던 여성은 고향 풍경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부채랑 혜영 씨랑 잘 어울리네요. 더우시면 빌려드릴까요? 잠깐 줘보실래요? 석호가 혜영에게 건네받은 부채를 촥 소리내며 펼쳤다. 판소리 한 가락 하셔야겠는데요. 한 가락 불러볼까요?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석호는 진도 아리랑을 부르며 펼쳤던 부채를 다시 접었다. 부채는 소리하는 소리꾼에겐 음정 박자를 맞춰주는 도구이고, 외줄타는 광대에겐 좌우 균형을 잡아주는 수평추이고, 부채춤을 추는 무용수에겐 하늘을 나는 날개이고, 살풀이고 타는 무녀에겐 신을 부르는 전령이고, 전장에서 적군을 상대하는 제갈공명에겐 칼날 없는 무기이고, 팔자걸음으로 동네 한 바퀴 도는 양반 나으리에겐 신분을 과시하는 장식물이고, 국경을 넘나드는 사신에겐 조선의 멋을 전하는 미술작품이고,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진도 아리랑을 부른 석호가 혜영에게 부채를 돌려주었다. 진짜 소리꾼 같으세요. 요즘 집사람한테 잔소리를 많이 들어서. 동아야. 자두씨를 사탕처럼 오물거리던 동아는 대답 대신 석호를 빤히 쳐다보았다. 장사할 거 없을까? 사채 잘하고 있잖아. 사채 그러지 마라. 듣는 사채업자 마음 상한다. 무슨 일 있어? 돈 빌려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보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날 사람만 늘고 있으니 사는 게 점점 살벌해져. 애들이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아빠 쳐다보는 눈길도 예전 같지 않고. 애들 몰래 나쁜 짓 했어? 독촉이든 협박이든 나쁜 짓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 산 정상에 등산객이 늘어나며 어느 젊은 일행은 양념치킨을, 남녀 짝을 맞춘 중년 일행은 홍어 무침을, 회사 단합대회를 온 일행은 직급순으로 돌아가며 건배사를 외치다 보니 조용하던 산속 분위기가 호프집처럼 변해갔다. 좋아하는 시 있나요? 등산객 소리가 별로 들리지 않는 곳으로 자리를 옮긴 석호가 혜영에게 물었다.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좋아해요. 그건 송골매 노래 아닌가요? 소월의 시를 약간 바꾼 거예요. 저는 소월의 시를 교과서에서 뺐으면 좋겠어요. 무슨 이유라도? 진달래든 뭐든 시가 국어 선생들 손에 들어가면 엉뚱하게 분해돼 버리잖아요. 석호가 컵에 조금 남은 막걸리를 산 아래로 휘 뿌리며 말했다. 교과서에 실린 시들은 똑같은 신세 아닐까요? 시는 밑줄 쳐가며 암기하는 대상이 아닌데. 이보시게 친구. 자두를 다 먹은 동아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말씀하셔. 혹시 외우는 시 있어? 사람 무시하지 마라. 한 맺힌 인생이라 초호는 외운다. 초혼, 영혼의 초대. 선선한 바람이 혜영의 얼굴 위로 짧게 지나갔다. 짧게 지나간 바람처럼
시인의 삶도 짧게 지나갔다. 시인은 악성 루마티스를 앓았지만 그가 살던 시절엔 마땅한 치료약이 없었고 살갗 안의 통증을 견디고 잠에 들려면 검은 아편을 조금씩 삼켜야 했다. 내일 아침 새로운 시를 쓰고 싶은 욕심에 어제보다 아편을 조금 더 삼켰던 시인은 너무 깊이 잠들었다. 한 글자 한 글자 남겨진 시인의 글귀에 음률이 더해지고 많은 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위안을 얻지만 어느 인물 사전에는 시인이 현실 삶을 비관하다 자살한 것으로 기록해 놓았다. 누가 하는 얘기만 듣고 시인의 가시는 걸음에 향기 나는 꽃 대신 말의 가벼움을 뿌려도 되는 걸까? 색바랜 시집이 낱장으로 뜯어졌다. 진달래꽃이 낱장으로 뜯어졌고 산유아와 엄마야 누나야도 낱장으로 뜯어졌다.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다시 묶으려는데 옛 시인의 음성이 메아리처럼 울려왔다. 내버려 두시오. 나이가 가는 대로 내버려 두시오. 설아는 어릴 적부터 쓰고 있는 샴푸를 카트에 옮겨 실었다. 주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지만 오늘은 무겁고 부피가 큰 키친타월이나 세탁용 세제를 사야 해서 동아와 함께 대형마트를 찾았다. 우유 1+1 행사 중입니다. 시음해보세요. 만두 2+1 행사 중입니다. 드셔보고 가세요. 동아는 4바퀴 달린 카트를 끌며 2바퀴 달린 손수레를 끌고 전통시장에 배달 다니던 국밥집 아저씨와 족발집 아주머니가 문득 떠올랐다. 국밥집 아저씨가 대접 가득 미숫가루를 타주었다면 마트에선 작은 종이컵에 우유를 3분의 1만 따라 놓았고 족발집 아주머니가 뭉툭하게 썰린 편육을 한 입 쏙 넣어주었다면 마트에선 만두 하나를 잘게 토막내서 이쑤시개를 꽂아 놓았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돈을 버는 방식은 서로 연결된 듯 하면서도 묘하게 엇갈리는 것일까? 소소한 인심보다 묶음 숫자에 관심이 쏠리는 것처럼 카트끼리 부딪히지 않게 조심조심 주차장에 도착한 동아는 차 트렁크에 장 본 것을 싣고 집으로 가는 길에 설아가 건넨 테이크아웃 커피를 입가로 가져갔다. 4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던 까치가 승용차 앞유리로 날아드는 바람에 동아는 커피를 얼굴에 쏟으며 중앙 가드레일과 충돌하고 말았다. 조수석에 탄 설아는 몇 가지 검사와 치료를 받고 금방 퇴원했지만 동아는 보름이 넘도록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외상을 입은 머리에 30번을 넘게 봉합수술을 했고 왼쪽 다리엔 두꺼운 석고 덩어리가 감겨 있었다. 점심 배식이 끝나고 병원에 도착한 혜영은 홍삼차가 든 보온병과 헌책방에서 고른 수필집을 3단 서랍장에 올려놓았다. 점심은 드셨어요? 대충 먹었어요. 미안한데 저것 좀 주실래요? 깁스를 한 탓에 여기저기 가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동아가 우산 살대 같은 쇠꼬챙이를 가리켰다. 어디 가려우세요? 발목 쪽이. 제가 해드릴게요. 괜찮아요. 동아가 침대 등받이 높이를 조절하며 손을 내저었지만 혜영은 허벅지 위에서 시작된 흰 석고 사이로 쇠꼬챙이를 밀어넣었다. 여기요? 조금 더 깊게. 여기요? 왼쪽으로 살짝. 여기? 네, 거기요.
다소 민망해도 동아 표정에 가려움이 사그라졌다. 깁스는 언제 풀어요? 일주일 뒤에요. 여름에 씻지도 못하고 고생이네요. 저한테 냄새 나죠? 별로 안 나요. 홍삼차 좀 가져왔는데. 더운데 그냥 오시지. 동아 목소리가 더워 보여 혜영은 보온병에 든 홍삼차 대신 가방에서 초콜릿 세트와 부채를 꺼냈다. 대학로 카페에서 수제로 만든 거예요. 대학로까지 다녀왔어요? 자주 가는 헌책방이 있어서. 새 책보다 헌책을 좋아하나 봐요. 여기 보실래요? 혜영이 펼쳐 보인 수필집 사이엔 별 모양처럼 생긴 나뭇잎이 꽂혀 있었다. 거의 화석처럼 변했네요. 초판이 구한말에 나온 거예요. 요즘 맞춤법하고 많이 다르죠? 옛날 맞춤법이 더 우리말 같아요. 초콜릿 맛이 독특하네요. 하루 2번 봉합수술 부위에 소독하고 나면 나머지 시간은 침대에 누워있는 게 치료인지라 동아와 혜영은 초콜릿을 먹으며 수필집 이야기를 천천히 이어갔다. 구한말에도 기지촌이 있었네요. 어디요? 용산에요. 저도 기지촌에 살았는데. 미군들 많이 보셨겠네요? 달러 쓰고 다니며 술 취한 미군들 많이 봤죠. 병실 문 앞에서 동아와 혜영의 모습을 한동안 지켜보던 설아는 낯선 질문이 남겨졌다. 혜영이 들고 있는 저 부채는 닭이 사라졌다. 오리가 사라졌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닭과 오리들이 몇 가닥 깃털만 남긴 채 모두 사라져버리고 울타리 안이 텅텅 비었다. 어디로 간 것일까? 장터로 팔려나가 사람들 식탁 위에 오른 건 아닐까? 차라리 지구를 떠나 하늘 저편 화성 동산으로 날아갔으면 좋을 텐데. 오리들이 물장난치던 고무대야는 물줄기가 끊긴 채 썩어갈 준비를 하고 쌀 한 움큼 던져놓은 철망 주위로 슬금슬금 다가오는 들쥐 한 마리. 산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축사 앞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섰다. 소에겐 전염병이 생겼으니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둑길을 걸으며 들꽃 냄새를 맡고 싶은데 구름이 적어 어제보다 노을이 더 짙을 거고 그 위로 가녀린 초승달이 떠오를 텐데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그마저도 못 보게 방해한다. K 작가의 북 콘서트 안내 문자가 왔다. 여자 이야기를 잘 쓴다는 작가. 그녀의 이번 소설에선 여자 남자 성별을 떠나 다른 서사가 느껴졌다. 관계는 큰 실수보다 사소한 언어적 실수에서 틀어지기 시작한다고. 조용히 지나가도 되는 일마저 이기려고 들면 언어적 실수는 병적으로 반복된다고. 논어 몇 구절 읽고 관계의 도리를 깨우친 것처럼 말하면 언어는 껍데기가 된다고. 설아는 노트북이 있는 동아 방에서 서점 홈페이지에 접속해 북 콘서트 신청글들을 읽어보았다. 목발을 짚고 지내다 얼마 전부터 제대로 걷게 된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요. 다친 건 마음 아픈 일이지만 병원에 있는 동안 미뤄두었던 이야기를 나누며 몰랐던 부분도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아이디 HY 땡땡 K 작가 책 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대목을 손글씨로 올리면 몇 명에게 도서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었다. 키보드가 아닌 손으로 직접 써야 하는 이벤트엔 참여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 설아는 보라색 연필로 쓰인 손글씨에 눈길이 멎었다. 말은 외투와 비슷해. 가죽 점퍼처럼 멋스러운 외투도 있고 밍크 코트처럼 비싼 외투도 있지만 그 사람은 비옷 같았어. 아이디 HY 땡땡 동화 책상 위에는 수필집 한 권도 놓여 있었다. 설아가 병실 문 앞을 서성이다 집으로 돌아온 날 혜영이 두고 간 수필집이었고 아무것도 인쇄되지 않은 속지에 쾌유를 전하는 글이 적혀 있었다. 설아는 무엇에 이끌리든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손글씨와 비교해 보았다. 동화와 혜영이 소근소근 대화를 나누던 모습, 그리고 노트북 화면의 손글씨와 속지에 쓰인 필체. 설아는 눈을 감았다. 혜영이 함께하고 싶다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형식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단체 사진이 아닌 책상 깊숙한 곳에 숨겨둔 흑백 사진 속의 그 사람이 아닐까? 그 사람은 그리워지는 사람의 준말일 수 있는 것처럼. 세 번째, 네 번째 향도 타고 있었다. 엄마 기일에 죄수과일을 다듬고 지방을 대신 써주던 동아가 오늘은 자리를 비우고 없었다. 제사상에 향을 다시 꽂은 설아는 가늘게 피어나는 연기를 바라보았다. 엄마가 떠나고 앨범을 다시 여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사진도 찍지 않았다. 오대산에서 주목나무를 보았을 때도 벚꽃이 핀 섬진강에서도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다. 뒷길을 걸으며 카메라를 든 남자에게 찍힌 뒷모습은 사진으로 남겨졌을까? 자정이 넘어섰다. 평소 같으면 새들이 깊게 잠들 시간인데 오늘따라 지저김이 길어졌다. 거실에 불을 끄면 잠들지도 모르지만 설아는 불을 끄지 않았다. 다시 꽂은 향도 거의 다 타고 있었다. 잠에 들어야 할 새들은 잠에 들어야 하고 집에 들어와야 될 사람은 집에 들어와야 하는데 새 집을 마당 창고에 옮겨놓던 설아는 인기척이 들려 대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술을 과하게 마신 동아가 혜영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비틀 걸어오고 있었다. 오빠 신발 벗어야죠. 혜영이 그전까지 쓰지 않던 호칭에 설아의 눈빛이 백열전등 아래에서 미묘하게 흔들렸다. 호칭이 바뀐다는 건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관계가 바뀐다는 거고 듣는 사람이 적을 때만 오가는 호칭이라면 관계는 은밀히 깊어지는 과정일 텐데. 반복되는 생각에 사로잡혀 새의 존재를 잊어버렸다. 며칠 지나 창고 문을 열었다. 어둑했다. 불을 켰다. 살아있는 새 한 마리, 죽어있는 새 한 마리. 살아있는 새가 죽어있는 새의 깃털을 조그만 부리로 건드려 보지만 기척이 없다. 새장을 열고 죽어있는 새를 집었을 때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싸늘한 기운. 잡념의 끝이 빚어낸 그래서 더 부끄러운 죄. 귀뚜라미를 묻었던 담장 아래 죽은 후에야 새장을 빠져나온 하얀 새를 묻었다.
살아있는 새는 뒷산으로 날려보냈다. 지금까지 둘이었는데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까? 새는 숨을 거두며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데 날아가는 저 새는 그 소리를 어떻게 기억할까? 나비와 꿀벌은 꽃에 맺힌 꿀을 먹고 매미는 나무에 맺힌 이슬을 먹고 잠자리는 무얼 먹고 살까? 초저녁이면 텃밭에 잠자리와 하루살이가 나타나 공중을 맴돌았다. 한쪽은 잡아먹기 위해서, 다른 한쪽은 살아남기 위해서. 하루살이의 수명은 하루밖에 되지 않을까? 공중을 맴도는 모습을 보면 열흘 이상은 살 것 같고, 앞으로 태어날 새끼를 생각한다면 하루살이란 이름은 너무 잔혹한 거 아닐까? 날개짓하는 하루살이 위에 날개짓하는 잠자리 위에 날개짓하는 까만 새 한 마리. 머리 검은 까치는 그날 왜 운전석 앞유리로 날아들어 오빠를 다치게 하고 부채 그림을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했을까? 오래전 한쪽 날개가 타버린 까치의 불길한 기운처럼 까악 우는 까만 새. 현관 계단에 앉아 텃밭을 멍하니 바라보던 설아는 창고에서 새가 없는 새 장을 가지고 나왔다. 고철로 버리기에도 창고에 넣어두기에도 마음이 불편했던 새 장을 깨끗이 닦아 육교 아래를 다시 찾았다. 돋보기 안경을 쓴 할아버지는 둥근 나무 막대만 걸쳐진 새 장과 설아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말했다. 안 됐구먼. 좋은 데 갔을 거야. 할아버지. 어깨에 가방을 맨 초등학생들이 새 장 주위에 둘러앉아 새의 이름을 물어보았다. 얘는 이름이 뭐예요? 얘는요? 모란 앵무새랑 카나리아야. 할아버지는 설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새의 이름과 성격은 어떤지 구수한 목소리로 알려주었다. 병아리는 없어요? 날씨가 서늘해서 집에 두고 왔어. 할아버지, 병아리가 엄마 되려면 얼마나 걸려요? 글쎄, 감기에 안 걸리면 반년 정도? 병아리도 감기 걸려요? 어른도 병아리도 온기를 잃으면 몸이 아프단다. 할아버지는 날씨가 포근해지면 병아리를 가져나오고 아이들은 병아리를 꼭 사겠다고 새끼손가락을 걸어가며 약속했다. 하얀 새야, 하늘로 간 하얀 새야. 빛나는 별을 바라보듯 너 또한 고개 들어 바라보지 못하고 어째서 눈 아래 두었을까? 잃어버린 소리. 신원장이 설아에게 건넨 영화 대본이었다. 설아는 제목 아래 대생으로 그려진 우물을 들여다보았다. 어둠이 그윽한 우물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빛을 잃어버린 보름달, 티끌처럼 말라버린 이끼.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고 다른 쪽 세계와 연결된 통로는 아닐까? 동편제 만든 감독이 여주인공 의상을 부탁해왔어요. 저번보다 얼굴이 헬쓱해진 것 같네요. 제가 너무 고생시키는 건 아닌지. 아니에요. 설아 씨가 출근하기 며칠 전에 여기 카페에서 오빠분을 만났어요. 이력서 대신 한지 노트를 다시 보여주며 직원들과 가까워지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길게 지켜봐 달라고 하더군요. 그땐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설아는 어둠이 그윽한 우물 속을 다시금 살폈다. 동아는 한지노트를 보여주며 신원장에게 고개를 숙였을지도 모른다. 사람을 앞에 두고 고개를 숙인 건 삼청동에서만은 아니었다. 봉제공장 사장과 그의 친인척들, 수술을 담당한 의사, 사건 서류를 작성하던 수사관, 최종 선고를 내린 판사, 면회실을 지키던 교도관과 그 외 사람들. 삼청동 거리를 목적 없이 거닐다 나팔 모양의 축음기가 보이는 골동품 가게로 들어갔다. 등유램프, 청동화로 먼지를 적당히 머금은 채 금전으로 바꿔지길 기다리는 물건들의 진열. 댕그랑 처마 끝에 매달린 물고기 풍경. 저 금속 물질은 새처럼 죽지 않겠지. 저 금속 물질은 꽃처럼 시들지 않겠지. 물고기 풍경 주세요. 오른쪽 가르마를 탄 손님은 혜영과 응접실에서 차를 마시며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술자리를 갖는 손님들 중에는 위아래 격식을 중요하게 따지다 보니 지위가 낮은 쪽은 응접실에서 대기하다가 상전이 도착하면 고개를 낮게 숙여야 했다. 술을 마실 때도 힘이 있는 상전은 병풍을 등지고 앉고, 힘이 없거나 빌려야 하는 쪽은 상전들 기분을 맞추기 위해 썰렁한 유머에도 깔깔 웃어주고, 지루한 얘기를 늘어놓아도 인문학 강의를 듣는 것처럼 진지한 표정을 짓고, 아무리 음치여도 노래가 끝나면 물개 박수를 쳐야 했지만 상전 자리가 언제나 고정된 건 아니었다. 또 다른 상전이 나타나면 시소놀이 하듯 술자리 위치가 바뀌고, 까딱 잘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사라졌다. 그분은 어떤 술을 좋아하나요? 로얄 살루트 38년이요. 여기서 제일 비싼 술 아닌가요? 오른쪽 가마를 탄 손님이 걱정스러운 말투로 혜영에게 물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술병에 붙은 숫자도 개그딱지처럼 보이니 한심한 노릇입니다. 그나저나 저번에 김 회장님, 박 회장님과 무슨 얘기 나누던가요? 잘 모릅니다. 그러지 말고 나한테만 살짝 귀뜸해 주시오.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사라지지 않으려는 질문에 혜영은 대답을 피했지만 지금처럼 끈질기게 물어오면 미리 저장해둔 문자 메시지를 눌렀다. 말은 처음에 작은 옹달샘이었다가 나중엔 저수지 녹조처럼 번지다 보니 손님이 남긴 말은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게 편했다. 똑똑. 문자를 받은 김군이 급한 용무가 생긴 표정으로 혜영을 찾아왔다. 혜영은 출근하면 응접실 창문을 열고 향초를 피워 내부 공기와 사람이 뱉어낸 말의 채취를 밖으로 내보냈다. 응접실에서 사무실과 연결된 미닫이는 벽면 전체가 헌한 설원의 수목 담채화로 꾸며져 자세히 보지 않으면 미닫이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8살 나이에 신선들 모여 사는 배공로 상량문을 지어 천재 소리를 들었지만 조선 사대부의 권위의식 때문에 문학적 재능을 일찍 접은 헌한 설원. 신선들은 붓을 들고 시서화를 즐기는 것에 위계와 차별을 두지 않더이다. 헌한 설원에 갈망이 투영된 듯한 소녀가 수묵 담채화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응접실 구조에 익숙한 동아가 혜영의 이름이 적힌 택배 상자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다.
책 주문하셨나 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몇 시요? 예약 손님과 통화 중인 혜영은 동아에게 잠시 기다려달라는 듯 눈으로 웃어 보였다. 포도 향초가 타고 있는 혜영의 책상에는 조선시대 그림을 모아놓은 화첩이 펼쳐져 있었다. 동아는 택배 상자를 내려놓고 스케치북처럼 생긴 화첩을 넘겨보았다. 신윤복의 미인도와 단오풍정을 지나 달항아리 그림에 책갈피가 꽂혀 있어 동아의 손도 멈춰졌다. 채색 없이 잿물의 흔적만 남은 달항아리. 시간의 흐름이 버거웠는지 굽 아래 살짝 금이 간 달항아리. 달이 아닌 태양이란 존재가 붙으면 왠지 어색해지는 항아리. 환하게 빛나지 않지만 수많은 별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항아리 그림에 향초 불빛이 부딪히며 무지개 색이 나타났다. 항아리 곡선이 심오해 보이지 않나요? 통화를 마친 혜영이 동아 어깨 뒤에서 물었다. 이번엔 달항아리를 읽어주실 건가요? 어제부터 글을 써보고 있어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달항아리 속에 하나를 넣을 수 있다면 무얼 넣고 싶으세요? 빈 공간으로 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소원을 들어주는 보름달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소원요? 동아는 소원이란 말에 바로 떠오르는 단어가 없었다. 전 종이약 한 마리를 넣고 싶어요. 전해줄 사람은 있나요? 혜영과 대화를 나누던 동아는 모니터 아래를 보며 질문이 남겨졌다. 이 부채는 색바랜 시집의 시인과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젊은 작가는 날개라는 글을 남겼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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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날자꾸나. 시집의 시인처럼 시와 술을 좋아했던 젊은 작가는 하늘을 날고 싶었지만 날지 못했다. 박제가 되어버린 새처럼, 나무 솥대에 걸린 새처럼 1000번을 접어야만 학이 된다는 사연은 슬픈 꿈이었던 것처럼. 덕수궁을 나온 설아는 청계광장 주변 벤치에 앉아 한지노트를 꺼냈다. 잃어버린 소리. 영화 대본 속 여주인공은 옥새를 빼앗기고 덕수궁에 머물던 임금에게 조선의 소리를 들려주던 가상의 인물이었다. 어두운 밤 촛불 몇 개 켜놓고 소리를 하면 장지문 밖에서 엿듣는 귀들이 있었다. 가사와 음률이 담긴 소리보다 임금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총독부 관리에게 보고하기 위해서였다. 아무런 권한 없이 골룡포만 걸친 임금은 장지문 안에서 말 한마디, 물 한 모금 넘기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달빛 흐린 날 총칼을 찬 총독부 관리가 여주인공에게 지시를 내렸다. 조선이 아닌 일본의 소리를 부르거라. 싫습니다. 쓰개치마를 움켜쥐는 여주인공에게 총독부 관리가 칼을 뽑아 장지문을 가리켰다. 저 방에 혼자 있는 자가 임금 자리를 지키려고 우리에게 어떤 부탁을 했는지 아느냐? 모릅니다. 목소리가 당돌하구나. 가보년 너희 임금의 부탁으로 우금치에서 조선 백성 수만 명을 죽였다. 돌이켜보거라. 농사지어 바친 세금을 올바로 써달라는 백성을 외국 군대 기관총으로 쏴 죽이는 임금이 세상 어디에 존재하는지. 일본은 너희 임금의 파렴치와 문무 대신들의 매국행위로 조선을 거저먹었다.
지금 용산에는 청나라 군대가 물러가고 우리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다. 그 위용을 보았느냐? 여주인공은 대답 대신 쓰개치마로 입가를 가렸다. 머지않아 조선의 소리와 글자까지 뺏을 것이다. 너도 목소리를 잃고 싶지 않으면 아리랑이 아닌 황성의 달을 부르거라. 여주인공의 의상 스케치를 멈추고 물소리보다 사람 소리가 크게 들리는 다리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길게 줄을 서서 절구통처럼 움푹 파인 돌덩어리에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고 있는 일본 관광객들. 저들은 무슨 소원을 빌고 있을까? 돌덩어리에게 동전을 던지면 간절한 것들이 이루어질까? 겉으론 웃고 있지만 머릿속으론 온갖 계산들이 오가며 청계천 바닥에 남의 나라 동전이 쌓여갔다. 조선 백성을 죽이고 소리와 글자까지 빼앗으려고 했던 나라의 동전이 적선이라도 하듯 흐르는 물속에 쌓이고 쌓여갔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광장에 야외 스피커가 설치되고 형형색색의 깃발을 든 어른들 앞에 볏짚으로 엮은 인형이 끌려 나왔다. 마이크를 잡은 남성이 선창을 하면 깃발을 든 어른들이 뒷부분을 따라 외쳤다. 태워 제로 만들자, 태워 제로 만들자. 광장에서 깃발을 높이 든 어른들은 어떤 힘을 가졌기에 사람을 불에 태워 제로 만들자는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걸까? 야외 스피커에서 장성곡이 흘러나오고 깃발을 든 어른들이 시커멓게 제거돼버린 인형을 구두발로 짓밟으며 험한 소리를 쏟아냈다. 인형의 죄는 언어가 지닌 소리에서 시작되었지만 인형은 자신을 변호할 수 없었다. 목청껏 외치는 소리가 죄의 증거이자 판결문이 되었고 돌덩어리에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던 일본 관광객들은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찾았다는 듯이 사진을 찍고 있었다. 어떤 관광객은 500년도 넘는 국보급 다리 난간 위에 올라서서 어떤 관광객은 화단에 핀 코스모스를 밟고 사진을 찍었다. 인형의 잿가루가 날아와 화사했던 코스모스가 시커멓게 변해갔지만 깃발과 카메라를 든 어른들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자기 별에 피어난 꽃 한 송이를 마주한 어린 왕자는 저들보다 어리고 어렸지만 꽃을 저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는데 코스모스라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꽃의 이야기를 다룬 줄 알았지만 우주의 질서를 담은 책이었어요. 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오랫동안 관찰한 작가는 우주로 향하는 탐사선에 둥근 음반을 실어보냈어요. 아기 울음소리, 아프리카 원시부족 인사말, 베토벤 교향곡까지 다양한 소리가 담겼지만 여기 광장의 소리는 담을 수 없었겠죠. 버스에서 내린 설아는 근래 들어 개방된 왕릉 안을 거닐었다. 오랜 시간 외부 발길이 닿지 않은 왕릉에는 몇백 년 전에 심어진 나무들이 고풍스레 자라 있었고 애국가 가사처럼 철갑을 두른 듯한 토종 소나무는 충절 고든 호위무사처럼 보였다. 천둥과 벼락이 내리치고 가뭄과 홍수가 지나며 문무 대신 석조상엔 거뭇한 이끼가 끼어 있었지만 소나무는 어찌 저리도 푸르를 수 있을까? 능침을 조금 벗어나 둥글게 뻗은 느티나무 가지에 팔목이 드나들 만큼 빈 공간이 나 있었다. 빈 공간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적으로 생겨났거나 새의 둥지일 수도 있지만 상처처럼 보이지 않았다. 속을 비운 공간에서 음색이 맑은 새가 소리를 내면 맞은편 느티나무에서도 똑같은 소리가 울려왔다.
설아는 느티나무에 다가서서 귀를 가까이 대었다. 소리가 들려요.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 소리가 들려요. 오늘도 당신을 찾아와 귀를 가까이 대고 있어요. 어제 저녁 잃어버린 부채가 돌아왔어요. 부채 속 그림을 새에게 읽어주고 싶지만 하늘로 떠나버리고 없어요. 시를 지어봐요. 하늘로 간 하얀 새와 같이 들을 수 있는 시를 지어봐요. 찔레꽃 덩굴 아래 작은 새 둥지를 보았어요. 가는 줄기가 촘촘히 엮어진 둥지는 요술을 부리는 것처럼 하나를 들어 올리면 또 다른 둥지가 나오고, 그렇게 가시덩굴 사이를 헤치며 한 겹 한 겹 쌓아 올린 보금자리이지만 새는 아기를 키우고 난 뒤 미련 없이 떠났어요. 댁에 가신 줄 알았어요. 잠깐 눈 붙인다는 게 길게 자버렸네요. 술 한잔 하실래요? 이 시간에 혼자 술 마시고 있었어요? 동아가 잠이 덜 깬 목소리로 혜영이 혼자 술 마시고 있는 연못가 정자에 앉았다. 새벽 3시 연못가 주변은 쉼표 하나만 찍힌 회색 종이처럼 여유로웠다. 일 끝나고 여기서 술 마시다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의외로 고독한 면이 있으시네요. 어릴 때부터 사람 많은 거 안 좋아했어요. 사람보다 말 많은 거 안 좋아하죠? 의외로 관찰하는 면이 있으시네요. 그러고 보니 목소리 높이는 모습 본 적이 없네요. 혹시 웅변대에 나가 보셨나요? 혜영이 가볍게 웃으며 자기가 마시던 술잔을 동아에게 내밀었다. 초등학교 때였다. 문예반 선생님이 혜영의 유관순 열사 독후감을 읽고 군청 웅변대에 나가보자고 권해왔다. 또래보다 사춘기가 일찍 찾아온 혜영은 일부러 감기까지 걸려가며 싫다고 했지만 어쩌다 보니 군청 대강단 연단에 오르게 되었다. 연단에 먼저 오른 학생들은 두 팔을 뻗어 올리며 이 연사 주장합니다, 주장합니다. 크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혜영은 두 팔을 뻗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못했다. 대신 유관순 열사의 독립운동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지만 웅변대회는 그런 게 통하지 않는 자리였다. 내용보다 목소리 크기가 중요했다. 목소리가 작으면 어떤 주장이든 설득력을 잃어버렸다. 문예반 선생님은 웅변 원고를 다듬어주며 혜영의 내면을 이해해 주었지만 교장 선생님은 목소리가 그게 뭐냐며 매서운 눈초리로 꾸짖었다. 학교 대표로 나가 꼴등을 했으니 꾸중 듣는 건 견뎌야 했지만 학생을 노려보던 교장 선생님의 눈초리는 견디기 힘들었다. 눈초리가 어땠길래? 글쎄요. 맹수 같았나요? 굳이 표현하자면 맹수보단 부뚜막 기웃거리다 수염이 타버린 생쥐 같았어요. 근데 이거 무슨 술이에요? 동아가 나무마개가 꽂힌 유리병을 보며 물었다. 돌배술이요. 돌배도 먹을 수 있나요? 과일로는 못 먹어도 담근 술로는 괜찮아요. 어디 파는 데가 있나요? 시골집에서 키우는 돌배나무로 담근 거예요.
저번 추석 때 아빠 몰래 조금 가져왔어요. 아빠 몰래요? 저 술 마시는 거 안 좋아하셔서. 나무 훔쳐본 적 있나요? 나무 도둑도 있어요? 군대에 있을 때 부대장이 보급관에게 식목일에 나무 심기 행사를 지시하면 보급관은 야밤에 군용 트럭을 끌고 나가 나무를 훔쳐왔어요. 묘목밭이든 조경 농장이든 가리지 않았죠. 그때 삽질했던 병사가 접니다. 재떨이 훔쳐본 적 있나요? 재떨이 도둑도 있어요? 부대장이 보급관에게 면회실 앞에 큰 재떨이가 있어야겠다고 지시하면 보급관은 야밤에 큰 재떨이를 훔쳐왔어요. 버스 터미널이든 면사무소 앞이든 가리지 않았죠. 그때 재떨이를 군용 트럭에 실었던 병사가 접니다. 경찰한테 안 잡혔어요? 야밤에 군인이 군용 트럭 끌고 움직이면 군사작전 중이라 생각하지 도둑질한다고 생각 못할 겁니다. 또 뭐 훔친 거 없어요? 어두운 새벽, 동아와 혜영이 서로 말동무를 해주는 사이 유리병에 든 돌배술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새벽에 고물상을 털러 갔었죠. 고물상에는 의외로 돈 되는 물건들이 많아요. 구리 동선이나 스텐 같은 것들을 리어카 가득 실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놨다가 며칠 지나서 다른 고물상에 되팔았는데 몇 번 하다가 경찰한테 잡히면 어쩌나 싶어 그만뒀어요. 새벽에 고물상 털고 나서 한 녀석은 신문 돌리러 가고 또 한 녀석은 우유 돌리러 가고 또 누군가는 집에서 마늘을 까고 있었죠. 돈을 버는 방법은 달랐지만 공통점은 있었어요. 모두 아버지가 없다는 거. 술맛이 묘하네요. 시장 골목에서 마늘 파는 할머니의 구부정한 허리와 검게 물들어진 장갑. 할머니, 그런 장갑 어디 가면 살 수 있나요? 길 건너 약국에. 엄마가 돌아오지 않던 날 약국에서 장갑을 사다 준 오빠가 가끔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벗어놓은 와이셔츠에서 짐작 가는 향이 느껴지지만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는다. 연극 티켓 2장의 쓰임도 짐작은 가지만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는다. 할머니, 마늘에도 꽃이 피나요? 솜사탕처럼 탐스럽게 피지. 예전에도 지금도 뿌리만 만져보았을 뿐 눈으로 마주한 적 없는 꽃. 새로 사신 건가요? 동아와 차를 마시던 혜영이 창가에 세워진 등산 배낭을 보며 물었다. 석호가 사채업 접고 등산용품 가게를 열었는데 강제로 하나 떠안았어요. 산에 자주 다니셔야겠네요. 저는 바닷가에서 회 먹는 게 좋아요. 이거 달맞이 차 아닌가요? 맞아요. 설아 씨가 저번에 주고 간 거예요. 설아가요? 동아는 좀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집에서 차를 직접 만드나요? 김치랑 동치미도 담가 먹어요. 설아 씨가 살림을 잘하시나 보네요. 손끝이 야무지죠. 달 항아리로 글은 다 쓰셨나요? 달 항아리는 그냥 비워두고 각시 붓꽃으로 바꿨어요. 혜영이 찻잔 위로 병원에서 읽을 그림 이야기를 동아에게 보여주었다. 화선지 속에 각시 붓꽃이 2송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 송이는 꽃봉오리가 하늘로 향해 있고
풀밭을 향한 다른 한 송이는 먹물을 머금은 붓처럼 보이네요. 이 그림을 그린 조선시대의 최북이란 화가는 애주가의 성격이 괴팍하기로 유명했는데 하루는 산수화를 부탁한 벼슬아치가 이렇게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산수화에 산만 있고 왜 물은 없소? 이보시오. 그림 바깥이 전부 물이오. 최북의 호기 어린 대꽃처럼 화선지 안에 있는 각시붓꽃을 그림 바깥으로 가지고 나와 직접 그림을 그려볼까요? 징검다리를 건너는 민들레 홀씨를 그려도 좋고 밤바다에 비친 별빛 하나를 그려도 좋고 그림이 부담스러우면 즐겨 듣는 노래 가사나 소식이 뜸한 친구에게 편지를 써도 괜찮습니다. 흰 화선지에 마음 가는 대로 붓을 움직여 보세요. 새는 새의 종류만큼 사람과의 인연도 다양한 듯합니다. 어떤 새의 알은 영양가 있는 창거리가 돼주고 어떤 새의 암수 한 상은 신혼부부의 화장대를 장식해주고 어떤 새는 먼 곳까지 날아가 소중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저는 비둘기와 원통 모양의 편지함을 그려보았어요. 크기는 몽당 연필보다 작지만 두 가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부끄러운 일이 많지만 휴학을 하고 와인바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와인바 관리를 맡은 매니저 성격이 독특하다 보니 직원들과 사이가 안 좋았고 저도 마찬가지였죠.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고민하던 참에 동료 직원이 먼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직원에게 사장과 면담하게 되면 매니저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된 직원은 피식 웃더군요. 사장과 면담도 하지 않았죠. 며칠 동안 피식 웃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의 험담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입을 빌리려고 했던 비겁함을 떠올리면 어디 구석이라도 숨고 싶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연습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글 대신 종이약 한 마리를 담았어요. 혹시 곱게 접은 종이약을 연모하는 이에게 선물해 본 적 있나요? 1000번을 접어야만 하게 된다는 사연은 어떤 사연일까요? 저는 기다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기약 있는 기다림, 기약 없는 기다림. 저마다 기다림의 사연과 길이는 다르겠지만 우리 다 같이 종이학이란 노래를 불러봐요. 노을질 무렵 갈대밭 마주한 나무 벤치에서 이어폰 나눠 끼고 노래 듣는 노부부. 자전거 세워놓고 음료수 나눠 마시는 아빠와 딸을 보곤 한다. 생각으로만 가능한 모습을. 어두운 밤 촛불 몇 개 켜놓고 소리를 하던 여인의 저고리 색상이 치마와 같은 게 나을지 다른 게 나을지 고민을 되풀이하던 설아는 축사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싸늘함이 맴도는 축사에 갓 태어난 송아지가 어미 곁에서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싶어도 회상으로만 가능한 일이 돼버렸다.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물러간 뒤 축사 뒤편에 묘목밭이 생겼다. 원래 벼들이 심어진 논이었지만 거대한 구덩이가 파이고 그 위에 어린 묘목들이 거짓말 도구처럼 심어졌다. 잔인했던 순간을 질서정연하게 덮고 있으라고. 땅 밑에는 썩은 물이 고여도 땅 위로 맑은 미소를 짓고 있으라는 듯이. 어린 묘목들이 키가 자라 어른이 되면 골프장의 인공숲으로 옮겨질 수 있고 어느 부잣집 정원으로 옮겨질 수도 있고 갈 곳은 많겠지만 꽃과 새들이 모여 사는 푸른 숲이면
거짓말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받을 수 있을 텐데. 늘 거닐었지만 점점 낯설어지는 산책길. 불에 그슬려도 흰 꽃잎을 품었던 아카시 나무가 검은 우산으로 보이는 것처럼. 산책길이 끝나고 잎이 무성했던 플라타너스 가로수는 나뭇가지가 모두 잘려나가고 몸통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사람들 시야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몸통만 남은 가로수가 나무다워 보이려면 1년, 2년, 그 이상도 걸리겠지만 시간을 떠나 나뭇가지 사이에 새의 둥지가 있었다면 날지 못하는 아기 새들은 죽었을 것이고 아기 새를 구하지 못한 어미 심정은 어떠했을까? 어차피 잘라버릴 나뭇가지라면 처음부터 심지 말거나 키가 적당히 자라는 나무를 찾지 잘라도 너무 잔인하게 잘라버렸다. 잘려나간 건 나뭇가지보다 땅과 맞닿은 뿌리 부분이 더 심했다. 숨쉬기 버거워 보도블록을 조금 들어올린 나무 뿌리는 도끼에 자기 살점을 잃어버리고 감옥 같은 사각틀에 갇혀 있었다. 덩치가 큰 가로수일수록 잘려나간 나뭇가지와 뿌리의 상처는 더 깊었고 도끼질에 여기저기 흩어진 살점을 거리의 행인들이 밟고 지나갔다. 작은 꽃화분 하나 가꿀 수 없고 나무 한 그루 심어지지 않은 감옥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표정은 물기 잃은 사막처럼 변해갔다. 스스로 방문을 열 수 없는 감옥에서 꽃과 나무는 금지된 물건을 숨길 수 있는 틈새가 되고 감시의 눈들은 매일 생각을 강요했다. 감시의 눈들에게 생각을 강요당하면 반성문처럼 과거적인 글을 쓰게 되고 냉소와 너그러움이 뒤섞인 표정 앞에서 검사를 받아야 했다. 너는 왜 글을 안 써? 생각하기 싫어? 밖에 있는 사람한테 편지라도 써봐. 편지 대신 마네킹을 그렸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편지보다 마네킹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는 게 나았고 편지를 쓰기 위한 생각은 스스로 방문을 열 수 있는 곳에서 이어가고 싶었지만 욕심이었다.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는 곳에 서 있어도 편지를 쓰지 못했다. 어스름해진 가로수 위로 쇠기러기가 떼지어 날아갔다. 늦은 가을, 해마다 찾아오는 쇠기러기는 반가운 표정 없이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멀어져 갔다. 한 마리, 두 마리, 그 위에 새기러기도 아무런 표정 없이 헐헐. 잎사귀 품었던 나무는 계절이 바뀌며 뼈대만 남은 나목이 되고 날카로운 연장에 나무의 정체성까지 잃어버린 나무. 아무것도 심지 않은 텃밭에 풀씨를 쪼아먹는 잿빛 새 한 마리. 저 새는 어디서 날아왔을까? 하늘로 간 하얀 새가 깃털이 변해 다시 내려온 건 아닐까? 구름 색깔이 변하고 바람 세기도 변하고 댕그랑 땡그랑 거실 창가의 물고기 풍경 소리도 변하고 풀씨를 쪼아먹다 어디론가 날아가 버린 잿빛 새 한 마리. 골동품 가게에서 구형 재봉틀을 바라보는 설아의 시선이 심지가 다 타버린 촛불의 마지막처럼 미세하게 흔들렸다. 설아는 잃어버린 소리의 여주인공 의상을 신 원장에게 건네주며 못 짓는 일을 더는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엄마가 중고로 산 재봉틀이 수리하기 어려울 만큼 고장났기 때문이었다. 신 원장은 의상실에 남는 재봉틀도 있고
이참에 새로 나온 기계를 구해보겠다고 했지만 설아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옷 찢는 사람이요? 주인 할아버지가 검은 몸통에 발판이 넓은 재봉틀과 설아를 번갈아 보며 물었다. 그동안 많은 옷을 지었지만 직접 배우를 만나본 적은 없었다. 나중에 사극 드라마나 영화를 보며 저 배우가 저 옷을 입었구나 하는 정도였다. 옷을 지을 때 가장 신경 쓰던 부분은 옷감의 색깔이었다. 대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며 등장인물의 나이나 신분, 겉으로 드러나는 성격과 심리 변화를 고려하면서도 색깔이 배우보다 앞서지 않도록 조심했다. 색깔은 자신만의 목소리를 지니고 있었다. 연두색은 덜 성숙된 듯하면서 무언가 짙어질 기미가 보이고, 보라색은 무르익은 듯하면서도 수줍음이 배어있고, 흰색을 더하는 만큼 또 다른 목소리로 자신을 표현했다. 어두운 밤 촛불 몇 개 켜놓고 소리를 하던 여인의 저고리는 주홍빛이 감도는 이 꽃으로, 치마는 푸른 쪽물로 물들였다. 촛불과 닮은 색을 내기 위해서였다. 촛불은 하나의 색이 아니었다. 고깔 모양의 불빛마다 색이 달랐다. 심지어 가까운 곳은 옅은 쪽빛, 그 위로 밝은 주홍, 또 그 위는 연한 노을빛을 띠고 있었다. 불에 타는 존재들의 마지막은 검은 재로 변하지만 촛불은 재가 되지 않았다. 눈물처럼 고드름처럼 하얗게 흘러내릴 뿐이었다. 잃어버린 소리의 여주인과 붉게 물든 저녁 노을과 눈물처럼 흘러내린 촛능은 주변에 머물러 있다. 소리가 치열한 중앙은 차지하는 것보다 비켜나는 게 편하니까. 곱상하죠? 주인 할아버지가 정성스레 닦은 백자 화병을 나무 선반에 올려놓았다. 원래 있던 자리를 떠나 골동품 가게로 옮겨진 화병에는 어떤 꽃들이 스쳐 지나갔을까. 바뀌는 계절과 호흡하며 싹을 틔었을 꽃들, 피면 꺾이고 꺾이면 시들고 버려졌을 꽃들, 사람 손을 타지 않았다면 꺾이지 않고 제자리에 있었을 꽃들. 마음에 들면 가지시구려 싸게 줄 테니. 주인 할아버지가 인심 좋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설아는 꽃을 담을 수 있는 화병을 가지고 싶지 않았다. 갈대밭에 겨울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오후, 조그만 유리병 속에 들어있던 꽃이, 한동안 잊고 지낸 꽃씨를 두 길에 피어난 코스모스 사이로 뿌렸다. 에필로그. 잔설이 쌓인 골목 위에 설아의 모습이 그림자로 비쳤다. 네온 불빛을 밝히고 미곤들 시선을 끌었던 클럽 간판은 피부병 환자처럼 겉면이 벗겨지거나 어느 한쪽이 부서져 있었지만 나인클럽 불빛은 꺼지지 않고 그대로였다. 예전과 달라진 점이라면 팝송이 아닌 가요가 흘러나오고 내국인 출입금지 표찰은 붙어있지 않았다. 창틀과 출입문이 뜯겨나간 미군 위병소 안에서 길고양이가 주변을 경계하듯 고개를 두리번거렸다. 설아의 눈길도 움직였다. 부대 담벼락에는 락카 그림이 어지럽게 뿌려져 있고 붉은 줄무늬 깃발이 펄럭이던 긴 쇠파이프 주변에 쌓인 쓰레기 더미. 흘러간 시간에 빗대어 볼 때
남이 쓰고 버린 과거의 흔적을 왜 이렇게까지 움켜쥐고 있는 걸까? 라이트를 밝힌 승용차가 위병소 앞을 지나며 길고양이는 고개를 숙이고 녹슨 철사처럼 엉켜있던 가시넝쿨이 몸서리치듯 흔들렸다. 승용차에서 내린 중년의 남자가 클럽 안으로 들어갔다. 출입문을 여닫는 손짓이 손님 같진 않았다. 곧이어 소매 없는 원피스 차림의 여성이 클럽에서 나와 추운 표정을 지으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통화가 길어질수록 추운 표정은 겹겹이 쌓인 잔설처럼 굳어졌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설아는 지금 서 있는 골목 모퉁이에서 엄마가 시집 읽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었다. 꽃은 가까이 있어도 멀리 피어도 바라보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지만 산유화는 없는 꽃이었다. 매일 아침 물을 주며 소중히 가꾸고 싶어도 시집 속에만 존재하는 꽃이었다. 텅 빈 텃밭에 엄마 시집을 한 장 한 장 태웠다. 줄기 없는 꽃이 그려진 한지노트와 일기장도 태웠다. 거실 벽면에 걸어두었던 꽃은 살짝만 건드려도 바스락거리며 아파했다. 마른 꽃과 꽃을 장식품으로 여긴 이기심도 불 속에 넣었다. 마른 꽃은 피어있을 때보다 환한 빛을 띠며 타들어갔다. 표현하고 싶었다. 실핏줄처럼 타들어가는 꽃의 향기를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 또한 태움의 대상이었다. 조그만 짐가방을 든 설아의 뒷모습이 클럽 골목을 벗어났다.